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제 사연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기업이 있었기에 타 지역이지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일요일을 넘어 새벽이 되는 월요일까지 연속으로 일했으니 1년이 넘어갔을 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원래 굉장히 밝고 명랑했던 제가 회사 일에 치여 아무것도 못하니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장님께서 제가 지친 것을 눈치챘는지 이번 연휴에 연차까지 써서 한 일주일 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신입인데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냈으니까 쉬고 오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연차를 내고 한 이틀 집에서 잠도 푹 자고 영화도 보면서 자유를 만끽했네요. 그런데 외향적인 제가 3일째 집에 있으니 삭신이 쑤시고 뻐근하더라고요. 서울 살던 제가 친구 한 명 없는 부산에 내려와 있으니 어디가 맛집인지도 모르고 명소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집에서 나와 그냥 정처 없이 동네를 막 걸었어요. 해운대도 가보고 바닷가에서 혼자 모래도 밟으면서요. 그러다 근처에 맛있는 해물 칼국수 집이 있다고 하길래 찾아갔는데 보니까 폐점이 된 겁니다. 지도 보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폐점이라니. 그냥 편의점에서 우유에 빵 사서 집 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운도 없다고 생각하며 집에 가기 위해 육교 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르를 잘 모르니까 핸드폰을 보며 지도를 보며 계단 위를 올라갔는데 고개를 들어 위를 본 순간 계단에서 내려오는 한 남자가 눈이 절반 정도 잠긴 채 비틀비틀 내려오더라고요. 왠지 넘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넘어지면 계단 구르고 엄청 크게 다칠 텐데 생각하며 그 남자가 내려올 때까지 괜히 핸드폰을 보는 척 했어요. 혹시 내려오다 넘어지면 내가 잡아줘야겠다 싶은 찰나 그 남자가 정신을 잃고 계단 밑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팔을 뻗어 넘어지려는 그 남자를 잡았고 그 남자의 무게 때문에 제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어요. 그 남자는 그때 눈을 확 뜨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졸리니까 정신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자 저는 아니, 난 괜찮은데 계단 내려올 때부터 아슬아슬해서 지켜봤는데 길 가다가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길래 진짜 조심해요. 여기 육교 계단에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아, 병원에서 계속 실습하고 환자 보다 보니까 잘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 인턴이구나. 참 고생하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저는 제가 먹으려고 산 편의점 빵 우유 봉지를 남자에게 건네며 이거 먹고 빨리 가서 쉬라고 한 뒤 후다닥 육교를 건넜습니다. 남자는 괜찮은데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 저는 됐어요. 그냥 그거 먹고 맨정신으로 환자 잘 보살펴주세요. 라고 한 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자고 피곤할 텐데 씻기는 하나 보네. 향수 냄새인가? 바디로션 냄새인가? 엄청 좋네. 병원에서 일하면 다들 힘들지 생각하며 집에 갔습니다. 원체 오지랖도 넓고 하니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제 양식을 건네주었네요. 그걸 또 뿌듯하다고 저는 기분 좋아했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갔고 일주일 푹 쉰 저는 회사에 출근해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요. 그렇게 부산에서 6년을 근무하고 서울 한 기업으로 이직한 저는 정신없이 또 워커홀릭에 빠져서 살았어요. 부산에서 살았던 기억도 희미해 들 때쯤 아침에 늦게 일어난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잡은 순간 택시 안쪽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는 걸 알았어요. 향수와 바디로션을 꽤나 좋아하는 저는 이 향이 한국 제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왠지 익숙한 냄새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아, 내가 이걸 어디서 맡았지? 분명 어디서 맡은 것 같은데 누구 냄새지? 하고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는 도중 제 발에 무언가 걸리는 겁니다. 발밑에서 그 물건을 들어 올렸는데 검정색 작은 가방이더라고요. 택시 아저씨한테 보여주며 아저씨 것이냐고 물으니 아저씨는 아니라며
손님이 두고 간 듯 하다고 하더군요. 오지랖 넓은 저는 또 궁금해서 가방 지퍼를 슬쩍 내려 안에 신분증이라도 있나 확인하려는 순간 그 안에 돈다발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딱 봐도 장난이 아닌 금액이었어요. 수표가 뭐 거의 수십 장이 아닌 수백 장이 넘게 들어 있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아저씨한테 말했죠. 아저씨, 이 가방에 돈 엄청 많은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 아저씨는 얼굴이 약간 상기되면서 냅두라고 하다가 내가 이거 딱 봐도 거의 억이라고 말하니 아저씨는 아가씨, 내가 신고할게. 가만히 냅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했어요. 아저씨 표정은 땡 잡았다는 표정이었고 이거 신고하지 않고 그냥 아저씨가 가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그냥 저 회사 가는 길에 경찰서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바로 신고하고 가자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자 너 회사에 늦었는데 무슨 오지랖으로 돈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냐고 후회가 들었지만 정의와 양심 없으면 시체인 저는 회사에 30분 이상 늦을 것을 뻔히 알면서 신고를 하고 회사에 도착했죠. 당연히 회사에 도착해서 과장님한테 깨지고 눈치 보고 아침 회의도 늦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맥주나 한 잔 마셔야지 하고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돈 주인을 찾았다고요. 주인이 신고자 번호 알려달라고 살해하고 싶다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괜찮냐고 묻더군요. 이미 알려줘 놓고 허락받는 건 무슨 일인가? 살해 필요 없는데 생각하며 살해 필요 없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맥주를 사서 집에 도착했는데 돈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문자가 온 겁니다. 통화하고 싶다면서요. 알겠다고 했죠. 전화를 받자 수화기 속 남자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집 계약 때문에 오후에 수술이 잡혀서 아침 일찍 사람 없는 시간에 간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돈을 두고 갔네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례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돈 찾았으면 다행이죠.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두고 갈 정도면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그래도 일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 주실 사례금으로 그냥 더 좋은 일에 쓰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약간 여자 목소리 같으면서도 듣기 좋은 남자 목소리이고 모르겠다 생각한 뒤 맥주를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도 그날의 사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 투룸에서 매일 월세를 내며 사니 나가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중간 퇴직금이랑 대출 싹 땡겨서 전세 들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며 틈틈이 집도 알아보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싼 가격에 전셋집이 나왔고 계약을 했어요. 자가는 아니었지만 다달이 내는 돈이 없으니 심신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제가 3년 반을 살았어요. 2년씩 예약하는데 첫 번째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옮길까 하다가 이사 비용도 있어서 그냥 계속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살고 있던 도중 부동산 아저씨와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집이 융자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경매에 넘어갈 일 없다고 부동산 아저씨께서 자기 믿고 진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고 융자 금액이 제 전세금보다 많아서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깡통 전세였어요. 결국 집이 재판에 넘어갔고 3차까지 경매에 나갔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어요. 경매가 진행될수록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첫 재산은 공중분해되게 생겼지요. 결국 집은 헐값에 팔리고 집값은 융자 갚는 데 쓰이고 제 전세금은 받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고 정말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막 살았던 것 같아요.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는데 말수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은 땅끝까지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니 56kg였던 제가 39kg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가 왔고 건강했던 제가 회사에서 픽 쓰러져 저도 모르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혈압으로 쓰러진 거였고
종합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의사의 견우에 저는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었어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과를 듣고 병원 계단에 쭈그려 앉아 엉엉 울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한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번 돈은 휴지 조각이 됐고, 몸뚱이는 망가졌고, 난 왜 살지 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창피한 나머지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때 익숙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머릿속을 파바박 스쳐 지나가며 10여 년 전 부산에서 그날이 기억이 났어요. 육교 계단에서 쓰러졌던 그 학생, 그때 그 남자인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놀란 얼굴을 가린 채 계단을 마저 내려가려고 하자 그 남자가 혹시 그 부산?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는 아, 네네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제 얼굴을 통해 직감했는지 잠깐 커피 마시러 가자고 네,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절할까 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누구 붙잡고 울고 싶었던 때라 승낙했지요. 그렇게 병원 커피숍에 앉아 어떻게 지내냐고 남자가 묻더군요. 저야 뭐 회사 생활하고 평범하게 지냈죠. 정말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때 저희 둘 다 예뻤었는데 지금은 벌써 나이가 라고 하자 남자는 그러게요. 너무 반갑네요. 부산에서 만났는데 서울 병원에서 이렇게 또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병원 옮기고 가끔 생각이 났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한번 마주칠 텐데 하고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아, 그런데 병원은 왜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유방암이래요. 깡통 전세로 돈도 다 나갔는데 제가 별의 별말 다 하죠. 미안해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나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나한테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술 안 하고 콱 죽어버릴까 싶네요. 라고 하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유방암이라고요? 죽기는 왜 죽어요? 수술은 수술 다 하고 보험까지 한 다음에 하는 치료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수술까지는 대부분 급여 목록이니 포기하지 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 전 그날 육교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 목숨 구해주셨으니 이번에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살면서 딱 한 번 본 사람이 다짜고짜 붙잡아서 엉엉 울며 돈 없다고 죽고 싶다고 신세 한탄하는데 선뜻 손을 내밀다니 고마웠죠. 그래도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싶었습니다. 엉엉 우는 저를 일으켜 세워 꽉 안아주는데 정말 그날 맡았던 그 좋은 향기가 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 저와 그 남자는 일주일에 3-4번 만나며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갔어요. 저 수술하고 복원할 때까지도 옆에서 의료 관련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병원 올 때마다 나와서 인사해주고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와서 간호사들한테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도 해주고 참 고마웠죠.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복원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 이제 표적 치료만 남기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저녁에 잠깐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며 저녁에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쭈뼛거리는 그 남자의 모습을 통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불안한 손으로 옆에 있던 티슈를 만지작 하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하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저 정은 씨 좋아해요. 부산 육교에서 저를 도와줬을 때 첫눈에 반했는데 정원 씨가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제 마음속에는 정원 씨가 정말 싱그류같이 남아있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잠도 안 오고 정원 씨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원 씨 아프니까 아픈 사람한테 짐을 주기는 싫고 그래서 정원 씨 큰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저 정원 씨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고 고백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에 당황했지만 아플 때 저를 지켜준 그 남자의 모습에서
진심과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로 만남을 시작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저에게 한 줄기 반딧불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한 지 딱 100일이 되던 때 그 남자는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고 거기서 기념일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0일이 뭐라고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갔지요. 처음으로 함께 호텔에 간 것도 둘만 이렇게 있는 은밀한 장소 또한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청 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복원까지 했지만 여자로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었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그 남자는 벨트 뒤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그 묵직한 것을 쥐어주며 말하더라고요. 기억나? 택시에서 돈 두고 가서 찾아준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살해해야겠다고 했잖아. 라고 남자가 말하자 저는 순간 온몸이 굳는 듯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라고 생각하자마자 그 남자, 그 사람이 나야. 그날 잃어버린 돈을 그렇게 찾고 너무 고마워 살해를 하려고 전화했었지. 당신은 살해금은 거절하고 더 좋은 데 쓰라고 했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사실 카카오톡 당신 번호를 저장하고 프로필에 눌렀는데 당신 얼굴이 나오더라. 부산 육교 그때 그 여자. 깜짝 놀랐고 다시 연락할까 싶다가 그냥 바라만 보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몇 년 뒤 병원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고 그때 용기 내서 당신한테 커피 마시자고 한 거야. 그날 당신이 찾아둔 이 돈, 이거 이제 당신 거야. 당신 이걸로 항암 치료하고 건강하게 완치해서 나랑 평생 살자. 결혼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야 퍼즐 맞추듯 딱딱 상황이 들어맞았어요. 그날 내가 택시에서 느낀 그 좋은 향기, 어디서도 맡아볼 수 없었던 향의 주인공은 부산 육교 그 남자의 향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에 펑펑 울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참을 껴안고 눈물만 흘렸네요. 어떻게 이 돈을 쓰냐고 했지만 남자의 굳은 결심에 고마워하며 항암 치료비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명과도 같은 사랑으로 완치에 가깝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벚꽃이 피는 봄날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외국이 아닌 부산으로 갔어요. 처음 만남의 시작이 된 부산으로요. 전세금을 날리고 유방암까지 안 좋은 일이 겹쳐 죽으려고 했던 저에게 이 남자가 나타나 저를 살려주었네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베풀면서 살려고요. 이제 다시는 죽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